안녕하십니까. 오른표 TV의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기 대한민국은 날씨가 엄청 맑고요. 여기 12시 정도, 반 정도, 2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2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날은 화창해서 현재 기온이 16도입니다. 16도고 아주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러한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번주 금요일 날 시국선언 대학생들이 헌법 모의 재판을 한 그러한 그 동영상 한 3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보내드렸는데 너무 길어서 하이라이트만 오늘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님 타임머신을 타고 젊었을 때의 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상당히 잘생겼죠? 한번 보시고요. 네,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네, 또 이렇게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그 원래 윤석열 대통령님의 시국 탄핵 심판 종결 윤 대통령 최종 진술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든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잘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에 들어간 병력은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투입된 군의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전장년 집회 대응 경력 300명을 국회 외곽에 보냈습니다.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투입된 군의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전장년 집회 대응 경력 300명을 국회 외곽에 보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바로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등 당면한 위기에 맞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 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하고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인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그때부터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통합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 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으로 소추한 후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엄동설안에 저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변론을 듣는 데 있어서 그 젊은 대통령의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의 영달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본 비상계엄이 왜 비상사태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침투와 영향력 행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에 직접적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사이버전, 심리전, 선거 개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은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됩니다.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내부에서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선하여 지령을 받았고 군사시설 정보와 국가안보 기밀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선거 개입 활동까지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국내 정치적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외부 개입입니다. 북한과 또한 중국과 북한의 선거 개입과 정치적 침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호주,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이 이미 적발되었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정보 당국은 중국이 친중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자금 지원 및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며 대만 선거에서도 중국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반중 후보를 낙선시키려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2년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중국발 사이버 여론 조작 및 선거 개입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국인을 선거관리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행위입니까? 또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국가 기밀 유출과 국방 예산 삭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이 흔들리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관련 국가 기밀이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된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간첩조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방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국회의 역할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결정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보 체계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국정원을 통해 강력한 대공 수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간첩 활동을 막을 방어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민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여러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경찰의 대공수사 특활비는 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방산 기밀이 국회를 통해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커졌고 실제로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헌법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반복적인 탄핵 시도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려 왔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의료의 4대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국민의 삶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거부하며 개혁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노동 부분에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고용 세습 철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펼쳐왔으나 야당 반대에 무산되었고, 교육 부분에서는 방과 후 돌봄 통합, AI 교과서 도입을 시도하였고 이 역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는 불필수 의료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 산업은행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으나 야당은 번번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조차 거대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이 아닌 정략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정치 공작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문제입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다수석을 이용하여 정부와 협의 없이 핵심 예산을 일방적 삭감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예산 전액 삭감으로 북한, 중국산 마약 밀반입 수사에 방해를 받았고, 법무부 감사 예산 삭감으로 법무부의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공수처 예산 증액을 통해 정치적 탄압 도구로 악용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북한 핵 미사일 대응이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나아가 원전 수출 기술 예산이 90% 삭감되어 대한민국 원전 기술 경쟁력 타격을 입고 있으며,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이 삭감되어 마약, 강력범죄 단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주요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거대 야당의 목표입니까? 이 같은 행태야말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입법 독재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과 정부의 정상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 29회의 줄탄핵 문제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들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29차례의 탄핵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 주장하지만 사실은 거대 야당이 2년 반 동안 줄탄핵과 입법 폭주로 정부를 마비시켜 왔습니다. 국무위원장,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위원장 탄핵은 사유도 불분명한 줄탄핵, 야당 대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탄핵, 정부의 이적행위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탄핵이었습니다. 탄핵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견제 장치입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이를 무기 삼아 정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네 번째, 제왕적 거대 야당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공격하며 줄탄핵을 시도하고 예산삭감을 통해 정부 정책과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기능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입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불과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를 보호하려 한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관위는 외부 감사와 수사를 거부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먼저 선관위의 보안 취약성과 불투명한 운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심각하게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망 분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 해킹이 가능했고 사전투표 명부와 개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의 전산 보안을 점검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지 않은 기관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여러분, 왜 선관위는 자신들의 서버를 숨기는 것입니까? 정말 문제가 없다면 서버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2020년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신권다발처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투표지는 본드로 붙어 있었고 겹쳐 인쇄된 배추잎 투표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1장기 투표지라고 불리는 선거 도장이 기괴하게 번진 투표지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서 어떻게 선거가 완전히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선관위가 관리한 전자개표기 시스템이 조작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엘살바도르, 루마니아 등 한국 선관위가 지원한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의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사용한 나라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2020년 대한민국 4.15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함이 선관위 사무국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법부마저 이 부정선거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 소송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서버 감정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결과 연수율 사건의 경우 총 328표나 바뀌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선거관리 실수로 정리해버렸습니다. 1000장이 넘는 1장기 투표지가 발견되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정상 투표지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법원이 이런 hin트를 보였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도, 검찰의 수사도 거부해왔습니다. 법원도 서버 감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계엄을 위한 비상계엄을 통한 선관위 점검뿐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계엄군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국회가 아닌 선관위였습니다. 선관위 전산실에 계엄군이 투입되었고 사전투표 명부가 보관된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선관위가 감춰왔던 투표 데이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선관위 점검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정당했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검증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전 대한민국 법치주의 헌법수호라는 대의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얼마나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필히 각하되어야 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핵 소추서의 선결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최소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한 채 피수추인의 소신을 간주하고 즉시 공판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변론기일의 일방적 지정입니다. 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은 피소추인 측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일주일에 2차례 무려 8차 변론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셋째, 헌재법 제32조 위반입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헌재가 송부 촉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을 무시하고 내란죄 사건의 수사 기록을 송부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헌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탄핵을 강행하려 한다는 강한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넷째, 내란죄 철회 수용 문제입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안 핵심 근거로 내란죄를 포함하였으나 헌재 심리관에서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른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기 탄핵을 인용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탄핵 사유의 핵심이 사라진 탄핵 소추안을 헌재가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피소추인의 증인신문 참여권 침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소추인에게는 증인신문을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을 막고 이후 발언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 조치입니다. 여섯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은 점입니다.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의 메모는 원본이 폐기되었으며 이를 보좌관이 다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본이 없는 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지 않으며 필적 감정을 통한 진위 확인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증거를 기반으로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내란을 초래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졸속 탄핵 심판이 국민적 저항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확산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까지 탄핵 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내란을 초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위헌판 탄핵 심판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졸속으로 파면하려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든 행위이며 졸속 심판에 대해 국민은 재판부의 판결에 절대 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부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3시간 동안 변론을 하고 또 변론을 듣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깐 여기에서 휴정을 하고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간 휴정을 하고 다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님들 먼저 퇴정하시고 대통령 집변의 의회 집변을 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뒤에 다시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2023 헌나 8에 대한 결정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청구인은 국회 소추대리인은 국회 법제사무위원장, 피청구인은 대통령입니다. 주문: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한다. 그 이유는 이미성 재판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걸 쳐야 될 것 같네요.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한다. 이유는 이미성 재판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3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간주하여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본 탄핵 심판 청구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므로 본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안 판단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절차상 흠결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결된 탄핵소추의 재의결은 위법한 헌법과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1차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부결되었으니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회기 내에 재표결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무효인 탄핵 소추안을 기초로 한 탄핵 심판 청구는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로 인한 절차적 하자,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내란죄를 포함한 여러 사유를 근거로 삼았으나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였다. 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은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 불가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내란죄는 소추 사유 중 가장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철회하였다면 국회는 다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본 심판 청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임을 선포합니다. 본 사건에서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문제 삼고 있으나 2003 헌마 8.14 결정례에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한 탄핵 심판은 헌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본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8대1로 8대0으로 전원일치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덧붙여서 개별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재판관들의 일치되는 의견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좀 전에 그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변명 같지만 하도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또 마이크가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종결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 학생들, 시국 선언 대학생들의 헌법 재판, 최종 헌법 모의 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주장하는 바를 많이 봐왔을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학생들이 풀어서 헌재 그 재판관들한테도 분명히 경고를 주는 의미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번 그 탄핵 과정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무도하게 무리하게 탄핵 소추하고 죄가 많은 이재명을 하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무리수를 두면서 대한민국을 독재 사회, 공산화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저 무리들, 반국가 세력들과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됩니다. 그래 해산되어야 되고 또 국민의힘당 중에서도 가짜,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위장 우파로 위장해서 들어온 자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자들을 제외하고 다시 창당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확고한 정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소리가 우리
시국 선언한 대학생들의 이 작은 모의 헌법 모의 재판을 통한 작은 소리가 세계로 뻗어나가서 아니 우주까지 뻗어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기 전반기에도 지방시라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세대별, 계층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엄동 설안에 저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